트럼프 대통령은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한 여성의 발언에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지아 구금 사태로 현재 최악의 분열 위기를 맞이한 미국에게 정면 돌파를 요구한 거죠. 한국인들은 모두 석방되었지만 그로 인해 미국 현지는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고도 또 더한 진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제 끝났다는 그녀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미국 상무부에서 18년째 일하고 있는 리사 톰슨입니다. 통상정책 담당 차관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어요. 예일 로스쿨을 나와서 월스트리트에서 몇 년 일하다가 정부로 들어왔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 되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뭐랄까, 우리 밑에서 열심히 따라오는 동생 같은 나라요. 기술도 우리 것을 베끼기만 하고 창의성은 부족한 그런 나라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일어난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블룸버그 뉴스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만 해도 평범한 통상 정책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스튜디오에 도착해서 메이크업을 받으면서도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평소처럼 미국의 우월함을 강조하고 한국 같은 나라들이 우리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말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기자가 한국 관련 질문을 던지는 순간 갑자기 제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미국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자가 아니라 강자였다고도 했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고까지 말했거든요. 스튜디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기자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고 카메라맨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처음에는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한국 기업인들과 만나면서 느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는데 삼성이나 LG 임원들과 이야기하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기술을 더 잘 알고 있었어요.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우리가 한참 뒤처져 있다는 걸 실감했죠.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넘쳐 흘렀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상사들은 화가 났고 동료들은 당황했어요. 월스트리트 전체가 난리가 났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상무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뭔 소리를 한 거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백악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제가 뭔 짓을 한 건지 그제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블룸버그 웹사이트에는 이미 제 인터뷰 영상이 올라가 있었고 조회수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누군가는 말해야 했거든요. 한국 기업인들이 구금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18년 커리어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다고 하더군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제 인터뷰가 나간 다음 날부터 정말 미국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사실 그 전부터 한국 기업인 구금 사태 때문에 통상계가 완전히 난리였거든요. 저희 상무부에서도 매일 회의만 했습니다. 한국 기업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무도 답을 못 내놓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들 별일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며칠 지나면 한국에서 알아서 타협안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우리한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데 감히 맞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에서 나오는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뒤에서 조용히 협상하자고 연락이 오는데 이번에는 아예 연락 자체가 없었어요. 오히려 한국 언론에서는 우리를 비판하는 기사들만 쏟아져 나왔죠.
저희 부서 직원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에서도 압박이 들어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지시했거든요. 하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한국 쪽에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한국 기업들도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모두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그냥 협상용 블러프라고 생각했는데 진짜였어요. 실제로 공장 건설이 멈추기 시작했거든요.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이던 현대차 공장도 갑자기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백악관에서도 패닉 상태가 됐어요. 조지아 주지사가 직접 백악관으로 달려와서 울부짖듯이 호소했거든요. 자기 주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텍사스 주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K 배터리 공장 때문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결국 백악관에서 굴복했어요. 한국 기업인들을 전례 없는 방식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 재벌 총수들에게 미국에 남아달라고 애원하는 장면까지 연출됐어요. 저는 그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부탁하는 모습이었거든요. 18년 동안 정부에서 일하면서 이런 굴욕적인 장면은 처음 봤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구나. 하지만 한국 기업인들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애원했는데도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모두 미국을 떠났거든요. 저는 그 광경을 공항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상무부에서 마지막까지 붙잡아 보라고 해서 공항까지 나갔는데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부터 시작해서 LG 구광모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까지 한국 재벌 총수들이 줄지어 비행기에 올라타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정말 단호했습니다. 마지막 협상 기회라고 생각하고 달려갔는데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한국 기업인들의 집단 행동이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몇 명 정도는 남아서 기회를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떠났어요. 심지어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한국계 기업인들까지도 마찬가지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한국 특유의 문화라더라고요. 우리는 개인주의 사회라서 각자 알아서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한국은 집단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외부의 압박이나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단결한다고 하더군요. 그 결과가 정말 무서웠어요. 삼성, LG,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모두 중단했거든요. 총 투자 규모가 180조 원이었어요. 35개 공장 건설이 일시에 멈춰섰습니다. 저희 상무부에서 계산해 보니까 직접적인 일자리만 15만 개가 사라지는 거였어요.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이던 현대차 공장은 절반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멈춰섰어요. 수천 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죠. 텍사스의 SK 배터리 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라베마의 현대차 엔진 공장 확장 계획도 모두 취소됐어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너무 빨랐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대규모 투자 중단은 몇 달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일주일 만에 모든 걸 정리해버렸어요.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우리를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들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힘이 있었어요. 개별 기업의 이익보다 집단의 의지를 우선시하는 그런 힘 말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미국 경제에 미친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저희 상무부에서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특히 제조업 분야는 완전히 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자랑하던 제조업 부활 정책의 핵심 동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러스트 벨트 지역 부활의 상징이었던 한국 기업. 투자들이 모두 중단되면서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은 조지아주였습니다. 현대차 공장 건설이 중단되면서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가 백악관으로 달려와서 정말 울부짖듯이 호소했어요. 자기 주에 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하면서 말이죠. 캠프 주지사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완전히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 현대차 공장은 조지아주 경제의 미래였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날아간 거니까 주지사 입장에서는 정말 멘붕이었을 거예요. 텍사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 투자가 중단되면서 텍사스 주지사 그렉 에벗도 난리가 났어요. 22조 원 투자가 날아간 거니까요. 텍사스가 그렇게 자랑하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도 소용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연쇄 반응이었어요. 한국 기업들과 거래하던 미국 중소기업들도 줄줄이 타격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부품 공급업체들이나 물류회사들 말이에요. 이런 업체들은 한국 기업 의존도가 높았는데 갑자기 주문이 모두 취소되니까 버틸 수가 없었어요. 월스트리트도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제조업 관련 주식들이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과 합작 투자를 하던 미국 기업들의 주가는 정말 참혹했죠. GM이나 포드 같은 자동차 회사들도 크게 떨어졌어요. 저는 그때 상무부 브리핑에서 경제 전문가들의 우울한 전망을 들었어요. 한국 기업 투자 중단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만 500억 달러가 넘는다는 거였어요. 간접적 피해까지 합치면 1000억 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건 정말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저는 상무부 조사팀과 함께 조지아주 사바나 지역을 직접 방문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현대차 공장 건설이 중단되면서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공장 부지 주변에 올라갔던 부동산 가격이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났어요. 집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지역 상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직원들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한국 음식점까지 준비했던 사업자들이 모두 문을 닫아야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주민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 주민들은 외국 기업이 들어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은 지역이라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외국인들을 경계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한국 기업이 철수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인들을 다시 데려오라고 말이에요. 피켓에는 우리가 잘못했다. 한국 기업들아 돌아와 달라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만난 한 주민은 정말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을 너무 몰랐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값싼 노동력을 찾아온 외국 기업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첨단 기술을 가진 대단한 회사들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중년 남성의 증언이었어요. 평생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던 분이었는데 현대차 직원들과 만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의 일하는 모습이나 기술력을 보고 정말 존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텍사스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SK 배터리 공장 부지 주변 지역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공장 건설을 위해 이주해온 한국인 가족들이 모두 떠나면서 지역 학교나 상점들도 타격을 받았죠. 한국 아이들과 친구가 된 미국 아이들이 울면서 친구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하더군요. 엘라베마주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대차 엔진 공장 확장이 취소되면서 몽고메리 지역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지역 신문에는 매일 한국 기업 관련 기사가 나왔어요. 대부분 한국 기업들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내용이었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외국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인들을 그리워하게 된 거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민심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는 걸 느꼈습니다. 경제적 이익 앞에서는 모든 편견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한국 기업 철수가 몰고 온 파장은 경제를 넘어서 정치 전반으로 확산됐어요. 저는 워싱턴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는데 정말 미국 정치사에 남을 만한 혼란이었습니다. 공화당 내부부터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제일 먼저 반기를 든 건 한국 기업 투자 유치에 성공했던 공화당 주지사들이었어요. 조지아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트럼프를 정면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무분별한 외국인 정책 때문에 조지아 경제가 망가졌다고 공개적으로 말했거든요. 텍사스 주지사 그렉 에벗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 트럼프에 충실한 지지자였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하면서 트럼프 정책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사우스캐롤라이나나 엘라베마 주지사들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어요. 더 재미있는 건 다른 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기업 투자를 받지 못했던 주들이 갑자기 한국 기업 유치 경쟁에 뛰어든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직접 한국에 특사를 보내겠다고 발표했어요. 한국 기업들을 캘리포니아로 유치하겠다는 거였죠. 뉴욕 주지사 캐시 호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뉴욕이 최적의 투자처라고 어필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일리노이나 미시간 같은 민주당 성향주들도 한국 기업 유치에 나서면서 주간 경쟁이 치열해졌죠. 워싱턴에서는 민주당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트럼프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거든요. 외교 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죠. 월스트리트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연일 폭락했어요. 특히 제조업과 관련된 주식들은 정말 참혹했죠. 투자자들이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한 거예요. 여론조사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한 달 만에 10%포인트나 떨어졌어요. 특히 제조업 지역에서의 지지율 하락이 심각했죠. 러스트 벨트 지역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등지기 시작한 거예요. CNN이나 MSNBC 같은 방송에서는 매일 한국 관련 뉴스가 톱뉴스였어요.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트럼프 재선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죠. 폭스뉴스조차 트럼프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상무부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이렇게 약해 보인 적이 없어서 걱정도 됐거든요. 이 모든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경제력이나 기술력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바로 한국인들의 집단 정신력이었습니다. 미국에서 18년 동안 일하면서 우리 사회의 특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의 자유와 경쟁을 중시하는 문화죠.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 결과로 전체의 발전이 이뤄진다는 믿음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기업인들과 만나면서 가장 놀랐던 건 그들이 우리 경제, 우리 기업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는 거였어요. 개별 기업의 이익보다 한국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었죠. 삼성 임원이 LG 성장을 기뻐하고 현대차 직원이 SK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는 걸 보고 정말 신기했거든요. 미국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애플과 구글이 서로 협력해서 미국 전체를 위해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각자 경쟁자니까 상대방이 망하길 바라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한국은 경쟁자끼리도 국가 차원에서는 한편이 되더라고요. 코로나19 때도 그랬다고 하더군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방역에 성공한 이유가
바로 이런 집단 정신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 말이죠. 마스크 쓰기 하나만 봐도 미국과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마스크 쓰는 것도 개인의 자유라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정부가 요청하자 국민 전체가 자발적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라는 의식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기업들의 집단 철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을 포기하는 게 손해일 수도 있었겠죠. 특히 이미 투자한 돈도 많았고요. 그런데 한국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기업이 한 목소리로 행동한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러웠어요. 미국도 이런 단결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각자 알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은 위기일수록 더 뭉치더라고요. 한국 문화를 공부해 보니까 이런 집단 정신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라고 하더군요. 외침을 많이 받으면서 생존을 위해 뭉쳐야 했던 역사적 경험이 DNA에 새겨진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개인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는 거예요. 첨단 기술이나 경제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정신력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무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별 기업의 능력을 합치는 게 아니라 곱하기를 하는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모든 것이 현실로 드러났어요. 멈춰선 공장들, 일자리를 잃은 수십만 명의 실업자들, 그리고 분열된 미국 사회가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상무부 차관으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착잡한 심정이었어요. 조지아 주 사바나에 가보니까 현대차 공장 부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절반쯤 지어진 건물들이 유령처럼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처참했어요. 수천 명이 일할 예정이었던 곳이 이제는 그냥 빈 땅이 되어버렸죠. 텍사스의 SK 배터리 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었어요.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준비했던 젊은이들이 하루아침에 꿈을 잃어버렸거든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공부했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 노력들이 모두 물거품이 된 거죠. 백악관에서는 매일 위기관리 회의가 열렸어요. 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죠. 한국 정부는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고 있었고, 한국 기업들도 미국 복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는 강경하게 나갔어요. 한국이 없어도 미국은 잘 살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 경제에 미친 타격이 너무 컸거든요. 특히 제조업은 정말 치명적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봤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은 단순히 우리를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와 대등한 파트너였던 거죠.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는 나라였어요. 결국 미국이 살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오만과 편견을 인정하고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해야 했죠. 그렇지 않으면 아시아 전체에서 고립될 위험이 있었거든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일본도 대만도 싱가포르도 모두 한국의 편을 들기 시작했죠. 미국이 한국을 이렇게 대우한다면 자신들도 언젠가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한 말이 정말 맞았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고 한국은 약자가 아니라 강자였다는 말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미래가 없어요.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냉혹한 현실이에요. 반도체든 배터리든 자동차든 모든 첨단 산업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필수적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자존심을 세워봐도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18년 동안 정부에서 일하면서 이런 굴욕적인 상황은 처음 겪어봤어요.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니까요. 한국이 우리에게 준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